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에 이어서 현 정부 들어 네 번째 부결인데 모두 민주당이거나 민주당 탈당 의원이다 보니 방탄 비판이 나오죠. 예상된 논란에도 민주당이 이번에도 방탄 대우를 선택한 이유 살펴보겠습니다. 길 없는 길을 갈 것이다.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 중이다. 각각 조국 전 장관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발언인데요. 행간을 총선 출마로 읽는 분이 많습니다. 두 사람이 나온다면 어디로 나올지부터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전이 될 것이란 분석까지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라이트 포커스에서 관련 내용들 다뤄보겠습니다. 월요일 뉴스라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6월 12일 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대통령실이 강경 발언을 쏟아냈던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겨냥해 양국의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를 중국이 다시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면서 한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됐던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도덕성이 구제불능 수준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성범죄 의혹을 인정하면서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10년도 명령했지만 유죄가 최종 확정돼야 공개가 가능해집니다. 삼성전자 상무를 지냈던 반도체 전문가들 7명이 국가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중국에서 제조 공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 피해액이 최소 3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이 오늘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설비에 대한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류 시설 점검이라고 설명했지만 어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곳곳에 강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다시 소나기가 지나는데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한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방탄 대우를 유지하면서 국민을 저버렸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주장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293명이 표결에 참여했지만 두 안건 모두 찬성이 절반을 넘지 못한 겁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통화녹음과 진술 등 혐의를 입증할 적나라한 물증이 있다며 가결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의원들의 실명을 직접 말하는 통화녹음 등 돈봉투의 조성 살포 과정이 마치 생중계되듯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두 의원의 절박한 호소가 의원들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모순되고 부실한 영장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인실을 구속할 만한 사유가 되는 것입니까? 제가 무슨 뇌물을 받은 것도 돈을 착복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가결 방침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에서 10여 명 정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부결표를 던진 셈입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 장관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돈봉투를 받은 20명이 표결에 참여한다고 도발한 것도 표심을 갈라놨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고 무리한 영장 선고였다라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탄 논란은 더욱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최근 반년 동안 국회에 접수된 체포동의안은 5건,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거나 민주당 출신 의원 대상 체포한 4건은 모두 부결됐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국민을 저버리고 방탄 대우를 유지할 거냐고 맹공을 가했고 민주당이 언제까지 이 방탄 대우를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국민의 뜻을 저버릴지 지켜보겠습니다.
대통령실도 국민이 지켜보고 판단할 거라며 압박했습니다. 두 의원은 구속심사를 피하면서 한숨 돌리게 됐지만 민주당은 혁신위원장 인선 등을 둘러싼 내홍이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방탄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당 안팎의 비판을 피하기는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거듭된 방탄으로 국민은 모욕감을 느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보기엔 이번 표결 과정과 결과는 공정해 보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의 제안 설명이 반발을 사 부결표를 눌렀다는 민주당 측 분석에는 원래는 민주당이 제대로 표결하려다가 욱해서 범죄를 옹호했냐는 뜻이냐며 공당이 하기에는 참으로 구차한 변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서 검찰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한데도 체포한 부결로 법원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 없게 돼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부결과는 관계없이 전당대회 근품 살포 의혹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해 사안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 외곽 후원 조직 자금이 당시 경선 캠프에 유입된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오전 9시쯤부터 8시간에 걸쳐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당시 송 전 대표 캠프 경선 컨설팅 업체 A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 서너 곳에 수사관들을 보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윤관석 의원 등이 주도해 뿌렸다고 보는 9,400만 원 이외에 송 전 대표 외곽 후원 조직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자금이 경선 컨설팅 업체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이런 발언으로 한국 정부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으면 양국의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한 건데요. 이런 가운데 싱하이밍 대사가 국내 업체에서 최고급 숙박시설을 접대받았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면 반드시 후회할 것. 한중 관계가 어려워진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강경 발언 이후 외교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핵심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대사는 본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양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꼬집은 겁니다. 또 비엔나 협약 41조에서 외교관은 주재국의 법령을 존중해야 하며 주재국 내정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국제 외교 협약을 위반했다는 말로 해석되는데 대통령실이 특정국의 대사를 비판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외교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언사였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싱하이밍 대상을 추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무엇보다도 그 주중 대사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싱 대사가 지난 5월 국내 기업의 후원으로 고급 리조트에서 1박에 1,000만 원이 넘는 무료 숙박을 제공받았다는 의혹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체로 틀리지 않은 얘기라고 말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주고받은 당사자들이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총리까지 전방위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선 모습인데 중국의 이른바 전랑 외교에 강대강으로 맞서는 게 여론에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싱하이밍 대사를 겨냥한 대통령실의 비판 발언을 중국이 또다시 정면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정조준해 한중 관계 악화에 책임을 돌리며 한국 내 여론 분열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싱하이밍 대사를 겨냥해 가교 역할이 부적절하다는 대통령실의 비판을 중국이 정면 반박했습니다. 싱 대사가 양국 간 이해와 협력을 촉진하는 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두둔한 겁니다. 辛海明大使同海岸各界人士广泛接触交流，是其职责所在。目的是增进理解，促进合作。 중국 관영 매체들도 싱 대사가 맞는 말을 했다고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어 한국이 미국의 전략에 동조해 중국을 적대국으로 만든다면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전쟁까지 운운했습니다. 한미일 밀착에 대한 중국의 견제는 지난 3월 한일 관계 회복 국면에서부터 노골화됐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반공 우파끼리의 우호일 뿐이라며 야당을 비롯한 한국 내 반발 시위를 부각했고 한미, 한일 정상회담 성과엔 굴욕 외교, 아첨 등의 표현을 써가며 혹평했습니다. 4월 말 방미를 앞두고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타이완 관련 외신 인터뷰 발언을 두고는 친강 외교부장까지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其逻辑是荒谬的，其后果是危险的。在台湾问题上玩而活者，必自焚。 이번엔 싱하이밍 대사가 야당 대표를 먼저 관저로 초청해 현 정부 외교 노선을 작심 비난하면서 그 의도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일가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베이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정저준해 한중 관계 악화에 책임을 돌리고 여와 야, 보수와 진보 등 한국 내 여론 분열을 유도하는 노림수가 엿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귀갓길 여성을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성범죄 시도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이 인정됐고 또 신상 공개까지 결정됐지만 이 피해자의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고등법원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 정보를 10년 동안 공개하고 위치 추적 장치도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징역 12년형이었던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나온 건 성폭력 혐의가 추가돼서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시도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A씨가 CCTV가 없는 구석에서 성범죄를 시도했다는 증거가 인정된 겁니다. 또 A씨가 사건 직후 성범죄 관련 단어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청바지 등에서 A씨의 DNA 염색체가 발견된 점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기존의 살인미수 혐의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바꿔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늘었지만 피해자 불안은 여전합니다. 출소하면 그 사람 50인데 저랑 나이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피해자 변호인은 성범죄가 뒤늦게라도 인정된 점은 다행이지만 신상공개 절차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마다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강력범의 경우에는 피고인 단계가 아니라 피의자 단계에서 피의자 신상 공개를 했었어야 됐지 않나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신상 공개는 형이 확정돼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고 여부에 따라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감 중인 가해자 A씨가 반성은커녕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 피해자분의 신상을 이렇게 적어놓은 노트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나가면 난 여기 찾아갈 거다 라고 수차례 얘기를 해서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을 자세히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이도훈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른 시일 안에 관련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관련 시행령이나 예규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개정해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이러한 법안에 대해선 야당에서 반대하지 않을 거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단순히 영업비밀을 빼돌린 게 아니라 복제품 수준의 공장을 만들기 위해 치밀하게 내부 정보를 활용하거나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정우 기자입니다. 65살 최 모 씨는 삼성전자 상무를 거쳐 경쟁사인 SK 하이닉스 부사장도 지내는 등 반도체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퇴사 이후 타이완 전자기기 제조업체 폭스콘과 계약을 맺고 회사를 차려서 국내 반도체 업계 인력 200여 명을 영입했습니다. 지난 2018년 8월부터는 8조 원대 투자를 약속받아 중국 시안에서 반도체 공장 설립도 추진하면서 삼성전자의 기술을 유출하기로 마음먹은 최 씨. 최 씨는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그대로 본뜬 공장을 만들기 위해 직원들에게 기술을 빼돌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중국 시안 공장에 감리를 맡은 협력업체 관계자에게서 공장 설계 도면을 넘겨받았고 반도체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공정 배치도도 손에 넣었습니다. 또 불순물이 생기지 않도록 공장을 관리하는 기술 BED는 삼성전자 출신 직원이 재직 시절 획득한 자료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공정 배치도와 BED는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됐을 만큼 중요한 기술입니다. 다만 폭스콘이 약속한 투자금이 끊기면서 공장이 실제로 지어지지는 않았는데 검찰은 단순히 개별 영업비밀을 빼돌린 게 아니라 사실상 복제 공장을 지으려던 최초의 시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입은 피해 최소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반도체 기술 유출 범죄는 기업의 생존은 물론 국가 경쟁력, 국가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최 씨를 포함해 7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최 씨가 중국 청두시에서 4,600억 원을 투자받아 다른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도 국내 기술을 유출한 게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일본 정부가 올여름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도쿄전력이 오늘부터 방류 설비의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2주 동안 진행될 시운전은 오염수 대신 담수와 바닷물을 해저 터널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육지의 방류 설비 완성에 맞춰 설비에 미비한 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쿄전력은 또 긴급 상황에서 방류 장치가 정상적으로 멈추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가 초입기에 들어간 가운데 어민들이 이를 막기 위한 집단 항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면 바다에 기대 사는 어민들은 물론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도 위협받는다며 결사 반대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 시운전에 들어간 첫날, 조업을 멈춘 어민들이 바다 대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포기하고 자국 내에 보관하라!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이 팔리지 않는 건 물론 삶의 터전인 바다도 잃을까 봐 두려움을 넘어 절망감을 느낀다고 호소했습니다. 원전 오염수 투기가 시작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민들이 성남 파도와 싸우며 잡아온 생선이며 밤낮으로 양식장에 종사하며 기르는 김, 귤, 전복, 어패류 등등 소비 감소로 수산물을 팔리지 않고 어간은 하락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적극적으로 항의하기는커녕 오염수가 방류돼도 수산물은 안전할 거라는 식으로 대래 일본 정부를 옹호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한국 정부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나라를 끌어가는 대감님들께서 제대로 정책을 펴주시고 온 국민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해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어민도 입장문을 보내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처리할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바다는 이어져 있으므로 부디 후쿠시마 바다에서 삼중수소 오염수를 흘리겠다는 국가의 폭주를 막아주십시오. 해양 방출 이외의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앞으로 2주 동안 시운전을 진행한 뒤 곧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어민들은 오는 24일 서울광장에서 다시 결의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상임위를 바꾼 뒤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김 의원을 사이에 두고 교육 문제를 다룰 자격이 없다는 여당과 품격을 지켜달라는 야당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지난 2일 국회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상임위가 변경된 김남국 의원이 처음으로 교육위 회의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작 전부터 출석한 김 의원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교육위가 엉망진창 되겠네. 윤리위 제소 등을 이유로 김 의원의 교육위 부임을 반대하는 여당 측, 급기야 민주당 의원들과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최소한 김남국 문제는 좀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좀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단의 대표님 아들은 코인 회사 임원이시라며. 물타기 하지 마세요. 예? 5선씩이나 돼가지고. 어이 참. 진짜. 초선이 그렇게 양심이 없어가 안 되겠어요? 초선 양심 따져요. 지역구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줄 아세요? 우여곡절 끝에 회의가 열렸고 김남국 의원의 보임 인사도 이루어졌지만 교육에 이제 처음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함께 성실한 교육위 활동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팽팽한 기싸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선 의원으로서 품격을 좀 지켜주십시오. 회의가 끝난 뒤 김 의원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여당 교육위 위원들은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김남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다수당이 여기서 버틴다면 사실 소수 여당이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음에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을 때 이 문제가 더 본격적으로 아마 문제 제기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김남국 의원을 향한 여당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 윤리특위자문위는 오는 15일 김 의원을 불러 거액의 가상자산 관련 의혹을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변호사를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대장동 일당과 박 전 특검 사이 연결고리로 지목된 양 변호사까지 검찰에 불려나오면서 당사자인 박 전 특검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당시 박영수 전 특검 밑에서 특검보를 지낸 양재식 변호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으로 박 전 특검이 압수수색 대상이 된 지 70여일 만에 최측근이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겁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 사업을 돕는 대가로 뒷돈을 약속받는 과정에서 양 변호사가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화천대유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게 힘을 써주는 대가로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에게 약속받았다는 2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제공 약정 실무를 양 변호사가 맡아 조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은 양 변호사가 대가를 먼저 요구했으며 논의 결과를 박 전 특검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은행은 내부 반대로 대장동 사업에 직접 출자 대신 PF 대출로 선회해서 1,500억 원 규모의 여신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여기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변호사는 그러나 대장동 일당의 금품 청탁 의혹과 박 전 특검 개입 여부 등에 대해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양 변호사가 사건 중요 가담자라고 강조하며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박 전 특검 최측근인 양 변호사를 조사하면서 의혹의 당사자인 박 전 특검 소환 조사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시행사와 경기 성남시청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오늘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 시행사 3곳의 사무실과 성남시청 관련 부서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이 관련 의혹으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2015년 정자동 호텔 개발에 관여한 7개 부서가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베지츠 종합개발이 정자동 시유지를 빌려서 호텔을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1년 만에 자연녹지에서 일반 상업지로 전환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집행을 멈추어달라고 낸 소송의 첫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양측은 정당한 면직인지를 놓고 1시간 넘게 법정 공방을 벌였는데요. 법원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 처분 적법성을 다투는 집행정지 신문 첫날, 면직 처분을 제거한 윤석열 대통령 측과 한 전 위원장 측이 법정에서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면직될 만한 중대 위법 행위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직 방통위원장을 면직할 정도로 탄핵에 준하는 위법이 없었고 검찰 기소만을 근거로 면직한 건 무죄 추정 원칙 위배라는 겁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방통위원장 역시 방통위원인 만큼 위원 면직 근거를 둔 방통위법에 따라 면직 대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가장 공정해야 할 심사 과정에서 비위 행위가 이뤄진 점을 모두 고려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은 면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두고도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됐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직무를 배제시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측면이 있다라고. 지금 임기가 7월 30일이기 때문에 실제 개인에게 발생할 손해라고 상정할 수 있는 것은 2개월여의 금전적인 보수밖에 없고. 신문은 1시간 넘는 공방 끝에 끝났습니다. 법원은 양측 입장을 받아 다음 주 금요일인 오는 23일까지는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면직 처분은 정지되고 한 전 위원장은 복귀해 다음 달 말까지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되지만 기각되면 면직 후 본안 소송에서 장기간 법정 다툼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일각에선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대통령실의 차기 방통위원장 지명 시점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대책이 담긴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법안에는 가해 학생이 징계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 학생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학교장의 긴급조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또 학교폭력의 정의에 사이버 폭력을 처음으로 포함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복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중부 지역 곳곳에 우박이 내렸는데요. 특히 어제는 충북 북부 지역에 플라스틱 지붕을 뚫을 정도로 큰 우박이 쏟아지면서 농작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센 돌풍과 함께 우박이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삽시간에 바닥에 우박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굵기도 2cm는 좋게 돼 보입니다. 10분간 집중적으로 쏟아진 우박에 플라스틱 지붕도 뚫렸습니다. 맞으면 죽지. 우박이 밤톨만 해요, 밤톨. 그런 게 이렇게 쎄었다고. 여기 쭉. 마을에 간 유리창도 총알을 맞은 것처럼 여기저기 깨지고 금이 갔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마을에 간 유리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하게 내린 우박으로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우박 기습에 농작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참깨밭은 바닥에 씌운 비닐 피복이 찢어졌고 비닐하우스도 우박에 맞아 여기저기 찢어지는 등 생채기를 입었습니다. 사과 과수원도 폭격을 맞은 것 같습니다.
나뭇가지가 움푹 파이거나 열매가 멍들었습니다. 올해 사과 농사는 망친 셈입니다. 다 찍히고 엉겨리 먹어서 다 못 쓰는 상태예요. 나무도 다 찢어지고 갈라지고 뭐 부러지고 막 이래가지고 나무도 지금 내년에 농사 질 때 이게 재구시를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박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농지 규모가 작으면 재해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서 농민들은 갑갑하기만 합니다. 저희 농민들이 대다수가 소농, 조금씩 200평, 100평 뭐 참깨를 한다든가 고추를 100평 심었다든가 이런 주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복구는 지금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번 우박으로 충북에서만 120여 헥타르 규모의 농경지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충청북도는 다음 주까지 피해 상황을 접수한 뒤 이달 말까지 복구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허위로 받은 전신마비 진단서로 1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의사를 속여서 허위로 진단서까지 받았지만 멀쩡히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에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휠체어에 탄 남성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며 병원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남성, 병원 밖에서 택시를 타려고 하자 멀쩡하게 두 발로 일어나 움직입니다. 또 다른 날에는 혼자 집 밖에 나와 쓰레기가 담긴 상자를 내놓습니다. 보험금을 타내려고 전신마비 환자 행세를 해온 20대 A씨 등 일가족 3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보험사 5곳에 보험금 15억 원 가까이를 청구했고 이 중 1억 8천여만 원은 실제로 타낸 거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후유증을 얻었습니다. 이후 아버지, 누나와 함께 훨씬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병원을 속여 허위 전신마비 진단을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꿨던 이들의 범행은 수상함을 느낀 보험사 직원의 신고로 결국 꼬리가 잡혔습니다. 그 환자분이 키도 180이 넘고 몸무게도 거의 100kg 이상의 거구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그 계단을 그 외소하신 분이 혼자서 이 거구를 부축하거나 또는 업고 내려간다는 게 사실. 이들은 경찰이 수개월 동안 잠복 수사한 끝에 확보한 증거 화면을 보여주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뭐 아버지야 이제 기본적인 큰 틀에서 아들한테 어떻게 행동하라 다 시킨 겁니다. 누나하고. 그러니까 셋이 같이 공무관계로밖에. 갓 태어난 아기를 태우고 수십 차례 고의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부부와 공범들이 지난달 검찰에 넘겨지는 등 보험 사기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적발 금액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 1조 원을 넘겼습니다. 경찰은 보험 사기는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악성 범죄라며 사기가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광주 광산경찰서 월곡지구대에서 집단 탈출한 외국인 10명이 전원 검거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불법 도박으로 잡혀온 외국인 23명 가운데 지구대 창문을 통해 도주한 10명의 신병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자인 도주범들은 3명이 체포되고 7명이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도주범들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출입국 당국에 인계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절차에 따라 본국으로 강제 추방됩니다. 캄보디아에서 숨진 한국인 30대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 A씨의 사인 규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유족들이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부근의 한 마을에서 붉은 천에 쌓인 채 웅덩이에 버려진 A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오는 15일 출시될 예정인 청년 도약 계좌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금리와 조건 등을 놓고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최종금리 공시를 앞두고 은행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김주연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12개 은행의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는 15일 청년 도약계좌 개시를 앞두고 취급 금융기관과 서민금융진흥원 간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함께 발표될 예정이었던 청년 도약계좌의 최종 금리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은행들이 발표한 1차 공시 결과가 금융당국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면서 계획보다 이틀 미뤄진 겁니다. 참여은행 대부분이 3.5% 기본금리를 토대로 2% 내외의 우대 금리 조건을 제시했는데 청년들에게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실효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금융당국도 추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기본 금리는 올리고 우대 금리 조건을 완화하는 등 강도 높은 개선책을 요구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우리 은행들의 핵심 고객이 될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사회공헌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건은 은행권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금융당국에 협조할지입니다. 현재 3에서 4%인 예적금 금리를 고려하면 3년간 고정금리인 청년 도약계좌 상품은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출금리가 4%대이고 청년도약계좌가 6%대인 걸 감안하면 은행은 거꾸로 6%로 자금을 조달해서 4%에 판매하게 되므로 가입 고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부 눈치를 안 볼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금융기관들이 부모의 심정으로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 자리 마련하는 청년들에게 힘이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자산 형성을 이룬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은행들의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고객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리를 두고 시중은행의 막판 눈치 싸움이 더욱 치열해진 가운데 은행이 얼마나 협조할지에 따라 청년 도약계좌 흥행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인주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에서 표결이 있었는데요. 부결됐습니다. 표결 결과를 좀 먼저 볼까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는 가결이 139, 부결이 145, 기권이 9, 그리고 이성만 의원은 자, 가결이 132, 부결, 그러니까 반대가 150으로 조금 더 많죠. 그리고 기권이 6명입니다. 윤관석 의원 3선이고 이성만 의원 초선인데, 자, 가부 표결. 자, 김상일 평론가는 예상했던 범위입니까? 저는 뭐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당연히 두 분 다 가결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혹시나 부결이 나온다면 이성만 의원 정도 부결이 뭐 나올까? 예. 뭐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그 이유는 그 소위 말하는 주류에 속한 의원들, 뭐 주류에 속한 당직자들까지 나와서 민심의 방향에 맞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라고 다들 이야기했어요. 가결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어느 정도 기류가 형성이 됐구나. 그리고 이게 본질이 뭡니까? 본질은 다른 거와 비교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훼손한 겁니다. 네. 민주주의 정당으로서, 그리고 민주주의에 더 앞서 있다는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크게 느껴야 되는 어떤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본질, 개별 사안과 상관없이 사실상 궤변과 특권의식이라는 집단 최면에 걸려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준 투표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충격이었다, 이런 평가를 주셨는데, 자, 오늘 표결에 앞서서 본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두 의원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두 의원은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부각했는데요. 이 얘기 다 함께 듣고 오시죠.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직 특정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20명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혐의가 있는 것처럼 문제 제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뇌물을 받은 것도
돈을 찾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입니다. 결백하다 이것입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하고 정의당은 가결을 당론으로 정했죠.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자율 투표하자 이렇게 정했는데 민주당에서 계산을 해보면 이탈표가 한 10여 명 정도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두 의원의 좀 읍소 전략이 먹혔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읍소 전략이 예. 너희의 일이다라고 읍소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일이 아니고 우리 두 의원의 일만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얘기한 것이 예. 사실은 그 결과를 예측하고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 같아요. 마치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 이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듯한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혹시나 했는데 이렇게 나온 이유는 일단 이 사건 자체의 특징이 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사건이 당대표 선거 관련됐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아까 20명 얘기만 했지만 윤관석 의원이 이런 보도도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에서 돈을 뿌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뿌려야 된다. 네. 그러면은 사실 상대 이제 진영. 예. 상대 진영에 그렇다 그러면 상당히 돈이 여기저기 여러 의원이 관련돼 있다. 돈 받은 사람이 그럴 수 있다라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사실은 혐의 선상에 올라올 수 있는 의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 사건에만 중점을 둬도 지금 윤관석 의원의 입에 상당한 여러 가지가 달려 있어요. 무슨 예. 말이냐면 증거가 진술에 의존하게끔 돼 있거든요. 돈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윤관석 의원에게 섭섭하게 하면 안 되겠다. 그 섭섭함이라는 것은 가결, 부결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다면 가결을 하게 되면 이 사건이 나중에 법원에 가서 영장 기각을 받든 구속이 되든 어쨌든 윤관석 의원이 갖는 섭섭함은 커질 거예요. 그럼 강래구 씨나 이정근 전 사무총장의 예에 비춰봐도 이것은 검찰에 굉장한 도움을 주는 행위로 비춰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생결단식으로 국민은 안중에 없이 이것은 오로지 민주당 내지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윤관석 의원에게 섭섭함을 주면 안 되겠다. 그런 취지의 심정이 많이 반영이 된 투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송영길 후보 캠프뿐만이 아니라 다른 캠프에서도 혹시 이 돈 봉투가 오갔을 수도 있다. 이런 뭐 수사 내용이 일부 좀 전해지기도 해서 이 영향이 좀 있었을 것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 한편으로 보면은요. 네.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한테 좀 계략에 넘어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20명의 돈 받은 사람들은 투표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를 폈어요. 네, 앞서 근데 들으셨죠? 이거는 예. 그 20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숫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네. 139에다 20명을 더하거나 빼거나 내지는 145명, 145명에다가 20명을 더하거나 이제 빼거나 하면은 이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는 숫자가 네. 20명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논리가 굉장히 박약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투표는요, 당사자도 투표에 참여합니다. 근데 당사자도 투표에 참여하는데 관련자 20명이 투표할 자격이 없다라고 굳이 말할 이유가 왜 있을까요? 윤관석, 이성만 본인도 결과적으로 한동훈 장관의 말도 안 되는 그쵸. 민주당 의원들을 자극하려고 일부러 한 얘기가 아닌가. 결과적으로 자극했다기보다는 자극하기 위해서 일부러 계략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논리가 성립이 안 돼요. 왜? 네. 윤관석, 이성만 의원 본인들도 투표를 해요. 근데 20명이 제척이 돼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법리와 법적인 논리를 잘 세우는 한동훈 장관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세워서 말을 굳이 했다. 저는 이것은 좀 국회의원들을 자극해서 오히려 방탄정당 이미지를 민주당에 씌워가지고 가야 되겠다라는 정치적 의도가 더 있었고 그 계략에 민주당이 오히려 넘어간 것 같다 이런 느낌마저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렇게 보는 이유로 영장 기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담을 좀 덜고 또 하나는 이제 방탄 프레임을 민주당이 가져가게 하는 노림수가 있을 것이다. 이제 민주당에서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민주당이 제대로 표결을 하려다가 욱해서 바꾼 거냐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논리는 사실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한 이유는 제가 추측컨대는 20명 이 분들은 사실은 투표에 가결로 가기 어려워요. 솔직히 인간 심정으로 내가 관련돼 있는데 가결하겠습니까? 그러면 20명이란 분들은 가결하기 어려우니 나머지 분들 부결할 수밖에 없으니 나머지 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결시켜 달라라는 취지죠. 뭐냐면 그래야 오해를 안 받는다.
왜 그러냐면 보통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뭐 어제만 해도 문자를 2번씩 다 돌렸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당사자들은 되게 심정이 안타깝겠죠. 그러니까 호소를 많이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나 하나 뭐 부결해도 괜찮겠지라는 심정에서 벗어나서 당 전체가 국민적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20명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게 불공정한 투표다.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도 국민적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가결 투표에 힘써달라. 이런 행간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저렇게 얘기할 리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장을 청구한 부서의 지휘권을 갖고 있는 그 법무장관으로서 일단 구속이 되면요, 수사에 상당히 이롭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단 본인 심리적 저항성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당 부분, 돈 받은 의원들을 특정하려고 그러면 특정이 된지 안 된지 모르지만 돈 준 사람의 자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자백을 또 보강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라서 구속을 시켜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건 뭐 수사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 구속을 일부러 포기한다? 이거는 사실은 이게 어렵죠. 아니, 한동훈 장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 20명이 그러니까 똑바로 투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고 관철하려면 20명 얘기를 아예 안 꺼내는 게 훨씬 도움이 되는 거라고 전략적으로 게 생각합니다.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근데 보시는 제가 거예요. 하나만 더 하면 짧게요. 예. 민주당에도 양심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그런 말을 했을 수 있죠. 20명 이런 분들이 인간적으로 투표를 가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나머지 분들이 이걸 가결 투표를 해달라라는 읍소 형태의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가결 쪽이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가결로 당연시 그러니까 저게 오히려 악영향을 아니죠. 미치는 거죠. 나 하나 부결 간다 하더라도 뭐가 문제가 있겠거니라는 심리를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20명을 빼면 그렇지 않다라고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그런 형태의 자각을 깨워줄 수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투표를 잘 해주십시오라는 읍소를 그런 식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저 같은 민주당원들이 예. 한동훈 장관에게 가지는 불신에 대해서는 지금 못 알겠습니다. 느끼셔서 그런 자, 말씀하시는 것 오늘 같아요. 그 한동훈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자, 국민들이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자 좀 판단을 좀 하실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이거나 탈당한 의원에서 지금 한 4명 정도 부결이 된 상황입니다. 이전에 노웅래 의원을 보면 찬성이 101명, 그리고 반대, 부결이 161명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찬성이 반대보다 한 표가 더 많았어요. 네. 그런데 출석 과반이 안 돼서 이제 무효가 된 거죠. 그렇죠. 자, 이번에 이탈표가 이때보다 더 적었던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앞서 얘기한 이유와 뭐 비슷합니까?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당대표의 그 혐의는 확장성이 좀 작아요. 한 예. 진영에 국한돼 있고. 그런데 아까 우리 윤기찬 위원장님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거는 상대 진영도 돈을 뿌리니 우리도 뿌려야 된다, 이런 진술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성만 의원과 윤관석 의원이 검찰에 들어갔다 와서 보고 들은 것들을 기존 의원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불안감을 좀 조성을 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저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게 내일이 될 수 있구나라고 느낀 의원들의 숫자가 상당히 늘어났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하용재 의원 제외하고 현 정부 들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 분들 중에서 4명이 다 이제 부결이 된 이런 상황이 된 건데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갑옷과도 같은 방탄조끼다,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그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만에 하나 다시 넘어온다고 했을 때 부결될 가능성이 클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면, 늦춰진다면 가결될 가능성도 있죠. 시간이 좀 더 지난다면.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은 이재명 당대표의 장악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의원들 개인들에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 개인들 당사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 20명이라는 검찰의 시각이 맞다면 그 20명은 윤관석 의원의 입을 바라볼 것이고, 그 입을 막기 위해서 당연히 부결에 투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예.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힌 거기 때문에 지금의 이 결과하고 이재명 당대표의 다음의 결과하고 다를 수 있다. 특히나 지금은 점점 원심력이 강해지는 시기 아니에요. 예. 이재명 당대표가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당내 비판이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라서 당권을 가장 뺏을 수 있는 길이, 이건 뭐 여야 개념이 아니고 예. 당내 역학관계에서 보면 사실은 체포동의안에서 가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권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게 되겠죠. 물론 뭐 다른 사유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어찌 보면 차도살인 이런 개념의
역학관계 변화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건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번 건은 이 특성상 나도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민주당 어쨌든 최근에 분위기 좀 바꿔보자고 해서 뭐 혁신위원회도 출범시키려고 하는데 오늘 의총 열었어요. 혁신위원장 혹시 발표될까 했는데 오늘도 발표가 되지는 않았더라고요. 뭐 그런 논의는 뭐 하나도 못했다고. 예, 의총 분위기가 어땠다고 전해집니까? 의총 분위기는 뭐 혁신의 방향, 왜냐하면 지난번 사실상 혁신위원장의 낙마를 통해서 이재명 당대표의 혁신 방향이 비명계에서 요구했던 혁신의 방향하고 다르다는 게 사실상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혁신의 방향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뭐 끝까지 뭐 그렇지 않다는 읍소를 계속해서 한 것으로 저는 들었고요. 그 얘기는 뭐 앞으로의 혁신위는 만드는 것이 무의미하고 만들어지면 오히려 좀 전에 써주신 그 사자성어, 제가 많이 쓰는 사자성어인데 차도살인, 오히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혁신위를 통해서 남의 손을 빌어서 하는 혁신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뭐 오늘 여러 가지 이제 갑론을박이 오간 것으로 전해지는데 교통 정리가 된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상임위원장 그 선출 기준 관련해서 좀 논박이 있었는데 이 기준이 정해졌어요. 최고위원 포함해서 당직 그리고 뭐 장차관, 고위직을 맡은 분들은 여기서 배제하기로 결정이 내려졌는데, 자 정청래 최고위원 행안위원장 사수하겠다 얘기했는데 뭐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 거죠. 뭐 받아들이겠다 얘기도 했고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게 원래 관례가 저렇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례가 저랬는데 전반기에 국내심과의 이 심겨루기 위해서 이제 서로 간에 양보 안 해가지고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셨잖아요. 거기서 인원이 모자라는 겁니다. 뭐 3선 이상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장차관도 했던 분도 끌어다 다 넣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그 관례가 이어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원복이 됐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것은 정청래 그 위원장이 저걸 관철시키기는 어려웠을 거고 저게 만약 관철시킨다고 했으면 당내 갈등이 더 커졌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저런 개인적인 이권과 관련된 문제를 명분 삼아서 당내 갈등 전선을 강화시키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 부분은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도 정리를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노력도 좀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정청래 의원은 나는 그 행안위원장을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어떤 논의 과정이 중요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선당후사하겠다, 승복을 하는 이런 메시지까지 내는 모습 보고 오셨고요. 자, 여야 대표들이 주고받는 설전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나온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 그리고 일본 오염수 방류 등의 정치 현안을 둘러싸고 지금 서로 날선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자, 이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중국 대사에게 우리나라 국내 정치에 관여하라고 멍석을 깔아준 행동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결정적 실책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이고 어느 나라 정당의 대표입니까? 중국 공산당 한국 지부 지부장인지 제1야당 대표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만이 오염수 방류를 침묵으로 사실상 용인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오염수 동맹입니다. 여당 대표가 지난주에 일본 대사와 만난 이유가 국민들에게 오염수를 선물하기 위한 작업이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옵니다. 네, 공산당 한국지부 지부장이냐, 오염수 동맹이냐, 뭐 당 대표끼리 주고받는 직접 설전을 지금 듣고 오신 건데요. 자, 싱하이밍 발언 관련해서는 지금 파장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뭐 주말에는 마초치까지 좀 이어진 상황에다가 오늘은 양국 정부 간에 또 이제 설전도 오간 이런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십니까? 한중 갈등이 좀 커지는 모습인데요. 한중 갈등은 뭐 계속해서 커지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또 이렇게 반격하는 장을 사려 깊지 못하게 민주당 당대표가 열어줬다는 부분은 뭐 사려 깊지 못하다. 저는 뭐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렇지만 못지않게 김기현 당대표의 일본 대사를 만나서 일본 대사의 어떤
그 일본의 이해를 세일즈해주는 모습도 저는 적절치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쪽 다 저는 그 서로 이렇게까지 비난하는 게 참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본 대사를 만난 부분에 대해서 중국 대사를 만난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 이익이나 이런 거를 좀 확보하고 오염수에 공조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의도 자체는 사려 겹지 못했지만 의도 자체는 인정받을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저는 김기현 당대표의 일본 대사 만남은요 의도 자체도 저는 인정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입장 자체가요 그런 입장을 취하려면 자기 반성과 사과가 선행돼야 되는 이유가 김기현 대표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을 낸 16명 발의자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럼 이런 발의를 했던 분이 지금 180도 틀려진 입장으로 야당을 공격하고 있고 야당 대표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을 사실상 편을 들어주고 세일즈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과거에 대한 사과나 왜 입장이 변했는지에 대한 국민에 대한 설명이 없이 이렇게 하면 그냥 사실상 국민을 가지고 노는 것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대표는 의도가 더 있어 보여서 김기현 대표가 더 나쁘다 이렇게 보셨는데 하나만 좀 추가해서 질문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의도하지는 않았겠죠. 그렇게 15분 동안 발언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쭉 듣다 보면은 중간에 적절하지 않으면 조금 저지를 그 자리에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당연히 그랬으면 좋았겠죠. 저도 그랬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게 본인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생방송을 깔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방송이 안 나가고 있으면은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15분을 막 읽으면 15분을 견디기도 힘들어요. 사실 정치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자기가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짧게 느껴지지만 남이 얘기할 때는 1분이 막 한 1시간처럼 느껴지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15분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비공개했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시는 말씀 충분히 알겠으니까 그 10장 그거는요 좀 우리 비서실장한테 좀 넘겨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방송이 이렇게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가는데 거기다 대고서 딱 껴들기가 순간적으로 쉽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윤기찬 부위원장 두 분의 설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발언의 강도 이런 걸 떠나서 내용으로 보면 이재명 당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게 와닿질 않죠.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도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 중국 대사의 발언이 마땅치는 않았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마땅치 않은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야죠. 그 반론을 제기 안 하셨어요. 이것이 외교적 입장에서 보면 야당 대표에 대한 말이라 하더라도 생중계되고 있었잖아요. 국민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 대사가 말하는 내용 중에 뭐가 사실과 다른지 또는 나는 뭘 받아들일 수 없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의견을 밝혔어야 되는 거예요. 예컨대 쌍중단에 대해서 이거 어떤 부분이 우리가 해봤더니 맞지 않더라라는 이제 반론을 제기했어야 되는 거고 중국몽에 대한 시진핑의 중국몽을 우리가 강의 듣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외교 당국을 통한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수차례 듣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한중 관과의 악화의 책임이 대한민국에 있다. 당연히 이건 아니라고 그래 주셔야죠. 이거 당신네들이 경제 제재를 각오하기 때문에 탈중국이 된 거지 탈중국 때문에 경제 제재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선우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 대표께서는 우리 내에서는 싸우고 어쩌고 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야 중국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런 거 외교에 반영해 다오. 이런 절차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국 대사로부터 듣고 아무런 얘기를 안 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약한 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우리 내부 분열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부적절했다고 보고 김기현 대표는 저 개인적으로 두 분이 거꾸로 이게 바꿔서 만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김기현 대표는 사실 중국 대사를 만나고 이재명 대표는 일본 대사를 만나는 게 맞아 보여요. 근데 어쨌든 서로 간에 그 마땅치 않은 만남을 가졌는데 김기현 대표의 만남은 찬성한 게 아니고 방류를 찬성한 게 아니고 방류는 불가피한 겁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내의 여론이 이러니 국민적 불안이 심하니 이것들을
해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해달라라는 말씀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이 마치 뭐 동맹, 방류동맹 이런 식의 그 네이밍을 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 정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김기현 대표의 만남을 두고 예컨대 우리 국민 불안이 심한데 조금 더 심하게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비판은 가능하죠. 그런데 그 만남 자체에서 오간 내용과 사실과 다른 그런 네이밍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근데 여기 좀 반론 드릴 수밖에 없는 게요. 오염수 방류가 벌써부터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둘이 토론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죠. IAEA에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검증 자료를 더 보내고 해서 영향을 줘야 된다. 과학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럼 그런 노력을 하는 게 맞아요. 왜? 아니 이게 피해가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방류를 안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불가피하다고 말하는 것부터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이재명 당대표가 반중 어떤 뭐랄까 충돌, 중국과의 어떤 충돌을 좀 격화시키는 역할을 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전에 이 현 정부가 반중 노선을 명확히 하면서 충돌을 더 격화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맞지만 시간을 벌어야 된다. 근데 시간을 버는 것도 하지 않고 너무 빠르게 반중으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일을 하고 있던 정부가 이재명 당대표가 그거를 조금 더 보탠 게 적절치는 않지만 그걸 했다고 해가지고 마치 모든 책임을 이재명 대표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는 모습, 이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의도로 가서 저런 말씀을 듣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자 결과론적으로 보죠. 다녀오셔서 한중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까? 악화됐어요. 솔직히 말해서 갈등이 심해졌어요. 지금 갈등이 너무 선명해졌습니다. 이걸 하나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염수 방류 문제는 사실은 일본이 방류 결정을 하게 되면 막기는 어려워요. 이건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을 국제적으로 제재를 가하자, 제한을 가하자는 겁니다. 예컨대 알프스라는 게 2014년 도입이 됐잖아요. 그걸 기계로 걸러서 그 걸러 나온 물의 농도, 성분 등을 보니 WHO에서 인정하는 이런 범위 내에 들고 나면 이런 모든 과정을 IAEA가 검증하자. 그럼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데 국제적인 어느 정도의 합의가 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부합하는 행위를 일본이 하고 있는지를 잘 감시하자. 여기까지는 사실 전 정부도 여기에 대해 반대를 안 했던 거예요. 옛날 정의원 저 실장 그랬잖아요.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야당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 범위를 넘어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조건 반대한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할까요? 뭐 국제 분쟁 절차로 갈까요? 아까 사법재판소 나오던데 가면은 IAEA의 검증 절차를 거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져요. 아니, 근데 자 보세요. 네. 지금 정부의 인사가 아니잖아요. 김기현 당대표는 정치인입니다.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정부에 오히려 레버리지가 돼주기도 해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발밑에 머리를 조아리고 거기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외에는 그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그럼 싱하이밍 그 중국 대사에게 가서 강의 듣고 온 의도는 뭡니까? 그건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그게 의도가 아니고 거기에 머리를 포커싱이 높은 안 부분이라고.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인 반응을 잘 해줬으면 좋겠지만 사려겹지 못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중국 현안, 일본 현안을 가지고 두 대표 설전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두 분의 의미 있는 논쟁을 좀 들었고요. 어쨌든 IAEA가 지금 어차피 검증 결과를 내놔야 되니까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검증 자료를 우리가 조금 더 잘 하라고 이렇게 압박할 수 있는 조치들도 필요하다. 이 부분은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도 지난번에 같이 뭐 의견 일치를 한 부분이라서요. 오늘 시운전도 또 시작이 돼서 좀 국회 차원의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두 대표 설전에서 아들 의혹을 두고도 지금 꼬리물기 설전이 있던데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이거 어떤 의혹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진짜 좀 쓸데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코인 유예 조치, 코인에 대한 그 소득, 거래 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자. 이것을 유예하자라는 게 2021년도 6월 달에 유행이었어요, 사실. 그때는 이제 청년들이 가상화폐 투자를 많이 하던 때거든요. 근데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보다는 뭔가 위험 이런 그 시스템을 다 정비한 다음에 그다음에 과세하자라는 것이 김기현 대표뿐만 아니었고 모든 정치인들이 하던 얘기였어요. 그때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뒤에 5개월 뒤에 아마 아들이
그 블록체인 관련 업체, 중소기업체입니다. 그럼 김기현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이거는 아들이 취업하기 전입니까? 5개월 전이죠. 5개월 전. 예, 그러니까 5개월 이후에 이제 아들이 취업을 했는데 그 취업한 업체도 그러니까 직원으로 취업을 한 거고 뭐 가상화폐 관련된 건 주식도 하나도 갖고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뜬금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뜬금없으니까 이재명 대표의 아들에 관련된 또 뜬금없는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두 분 자체가 이것은 맞지 않는 국민께 어떻게 보면 신뢰되는 문제 제기 네. 설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모두 이 부분을 좀 넘치는 설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러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는 또 이재명 대표 아들의 도박, 성매매 의혹까지 좀 소환한 이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자, 두 분이 얼마 전 대화하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좀 만날 것 같은 분위기도 감지가 됐는데 그럼 주말 사이에 이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까? 글쎄요. 정치는 필요하면은요. 얼마든지 웃다가 화내다가 이게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처음부터 어려웠지 이게 이것 때문에 어려워졌다 이렇게 예.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처음부터 좀 뭐 쉽지 않았던 그리고 특히 TV 토론으로 하자 이거 자체가 뭐 주변에서 잘 이해를 못해요. 그냥 뭐 밥 먹고 이렇게 시작하고 하는 게 오히려 맞는 것이지 무슨 정색하고 토론을 하면 거기에서 뭐 의제가 조율이 되겠습니까? 서로 공격하려고 뭐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아들의 이야기를 서로 하는 거는요. 저는 굉장히 좋지 못하다고 보는 게 그거는 제3의 기관에서 해소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라고 저는 봐요. 이렇게 서로가 아들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결국에는요. 네. 적대적 공생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면피를 주는 효과뿐이 안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문제가 있다면 제3의 기관에 이걸 뭐 고발을 하든지 스스로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그렇지 않는다면 자기가 네. 좀 약간 꿀리는 부분을 예. 남을 공격함으로써 해소하려는 것뿐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싸움 말고 두 분 빨리 만나시기를 예, 바라보고요. 마지막 주제 다뤄볼 텐데 자, 조국 전 장관이 지난 주말에 문재인 대통령의 평산 책방을 방문했습니다. SNS에 문재인 대통령 사진도 올렸고요. 또 글도 올렸던데 길 없는 길을 갈 것이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대부분의 분들이 총선에 출마할 것을 시사한 발언이다. 이렇게 읽으시던데요. 같은 의견이십니까? 저는 일단 경제적 행보를 하실 걸로 보이고요. 경제적 행보를 할 예, 거고. 하시다가 아마 뜬금없는 만약 출마하시게 되면 새로운 정당과 같이 하겠죠. 새로운 정당의 비례 쪽으로 가겠죠.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의 형제 항소심이지만 어쨌든 예. 2년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만약에 당선된다 하시더라도 2년형 확정이 되면 직을 잃어요. 그러면 지역구는 못 간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비례로 가서 직을 잃게 되면 차순위가 이걸 승계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례로 갈 수밖에 없고 간다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비례로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 예. 그렇다면 새로운 정당의 비례 정도는 계산 속에 있지 않을까. 예컨대 뭐 몇 분이 그 정당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당 창당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손혜원 전 의원도 말씀하시고 현 그러니까 정당법이 바뀌지 공직선거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비례정당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비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보는 열려 있지 않을까. 그것만큼은 예. 지역구 출마를 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아, 그렇군요. 새로운 정당의 비례 얘기를 해주셨고 지역구 출마는 안 할 것 같다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이걸 비슷하게 얘기하신 민주당 그 의원이 있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행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는데요. 자, 오늘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자,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반응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게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출마를 권유하기 시작한 건 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보이고 있는 검찰 독재의 어떤 대항마로서의 상징적인 성격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데요. 몇 가지 좀 전제 조건들은 다들 있어요. 제일 큰 전제 조건은 민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게 거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내로남불 조국도 나오고 부동산을 망친 김현미도 나오고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인 김상조 장하성도 나오고 다 나와서 국민의 심판을 받으십시오. 민주당이 제발로 다시 조국의 강에 빠지겠다는데 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대환영입니다. 다만 길 없는 길의 종착지는 감옥입니다. 자, 김의겸 의원 발언 먼저 볼까요?
민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나간다는 게 거의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조금 전에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전망하신 네. 뭐 이 얘기라고 보면 될까요? 뭐 그런 방식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무소속 출마 방식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조국 전 장관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네. 있어요. 길이라는 거는요. 많은 사람이 걸어가야 길이 만들어지는 거지 혼자 간 길을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본인만 길이라고 우기는 거죠. 국민 상식을 망치는 길입니다. 그게. 그러면 저런 식으로 해서 성공을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상식은 소멸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기득권층, 특권층, 권력을 가진 층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저 사람들도 저러는데 나는 왜 못해? 저 사람들은 저러고도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못해? 이런 메시지를 줄 거예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의 기본 상식은 모두 깨지고요. 그리고 굉장히 큰 어떤 저는 혼란? 예, 큰 혼란이 올 거라고 봅니다. 국민 상식을 망치는 길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면 총선에 나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당연하죠. 그리고 어느 국민들이 어쨌든 실형 2년을 받고 예? 그건 시스템이 지금 내린 결론이잖아요. 어떤 한 진영에서 조국 전 장관을 핍박하고 한 게 아니라 법원이라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일차적으로 내린 결론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교도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금 결과물은요, 다 억울한 게 되는 겁니다. 다 밖으로 탈옥해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말 자체가 엄청난 궤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1심에서 유죄를 받았죠? 대법원 판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데 어쨌든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나오면 총선에 출마는 법적으로는 가능한 거죠?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민주당 측이, 범민주당 측이 다음 총선의 전략은 반윤일 겁니다. 반윤 전선. 근데 민주당 자체가 반윤 전선을 하기 위해서 본진이 하기 위해서 조국 전 장관 등을 영입해서 공천을 주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건 이제 중도층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럼 할 수 있는 거는 비례정당을 해서 다 모든 대표성 있는 분들을 전부 다 거기다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유죄 판결 받게 되면, 잃게 되면 피선거권을, 그럼 다음 순번이 가져가기 때문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조국 전 장관에게 길이 있다면 그 길일 것이죠. 이게 제3의 길이죠. 최근에 봉천동으로 이사를 해서 관악에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저는 무소속 지역구 출마는 본인 스스로가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지역구 출마를 하게 되면 본인이 지금 걷고 있는 경제적 길도 굉장히 막히거든요. 따라서 다른 정당의 비례 정도의 행보는 가능해도 지역구 행보, 무소속 행보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실현 가능성을 좀 따져봐야 되는 게요. 지금 선거법 자체가 지난번 선거법을 따르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소선구제 선거법으로 한시적으로 지난번에만 도입을 한 거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는 구조는 지금은 현재는 아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제3의 정당을 만드는데 사실상의 위성정당이 되는 거죠. 그 계열. 그런 식으로 해서 반윤 전선의 모든 세력을 흡수하는 뭔가 하나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뭐 손혜원 나올 수도 있고요. 그게 어려운 게요. 왜냐하면 그때는 비례를 따로 의석을 배분해가지고 거기에다 주게 돼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구조에는 그 국민의힘이나 민주당도 비례를 다 내서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구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뭐 민주당 안에서 분화가 된다고 하면은 뭐 민주당의 지역구에서 예를 들어서 뭐 조국 전 장관이 나가는 지역구에 뭐 공천을 안 준다던가. 지역구에 출마하면 뭐 그런 협조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우리 윤기찬 위원장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기에는 중도층을 잃고 수도권의 박빙의 그 선거처에서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를 전체 선거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우려 때문에 쉽게 하지 못할 거라고. 근데 민주당이 사실은 지금의 이런 사이즈로 총선을 치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현재 이런 크기. 그러면 뭔가 나눠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적으로 나눠지거나 아니면 지지층별로 나눠질 수가 있는 여지가 없잖아 있죠. 그것들이 완전히 민주당과 결별되는 게 아니고 총선은 그렇게 치를 수 있습니다. 치른 다음에 다시 합쳐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행보를 하신다면 저는 정치적 행보가 적절치 않다고 보지만 한다 그러면 비례일 것이고 한다면 민주당이 아닐 것이다.
예. 이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뭐 분당 가능성은 여당에서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총선 앞두고 어느 정도까지 정계 개편이 될지도 사실 궁금한 포인트인데, 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분이 한 발언도 총선에 출마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당에서 조금 전 들어보셨지만 조국 전 장관 나오면 땡큐다 이런 발언을 장해찬 최고위원이 하지 않았습니까? 야당 입장에서 우병우 전 수석 출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역시 국민 상식에 맞지 않고요. 국민 상식을 소멸시키는 또 하나의 혼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우병우 지금 전 민정수석이 나오겠다는 건 정치적 기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이야기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정치 시계는 또 거꾸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런 역사의 죄를 짓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우리 국민이 뽑아주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리고 뽑아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뭐 조국 전 장관의 출마처럼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 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대리전이 될 거다 이런 분석을 내놓는 언론들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이게 지금 친박 출신 인사가 출마하게 되면 몇 분 안 계세요, 사실은. 근데 자꾸만 친박 중에 몇 분 안 계시고 친이 중엔 좀 많고 이래서 이분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도 있던데, 앞에서 보셔야 되겠죠. 앞으로 이제 끌고 나가실 분들은 이전에 했던 분들이 다시 컴백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분들에게 뭔가를 맡겨야 되는 것이다. 이게 물론 공천 문제로 해결되겠지만 저분들이 나와서 경선하겠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공천을 위한 어떤 인위적인 노력이 가해지거나 이러면 이것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새로운 분들을 많이 공천에 미리 발굴해서 공천을 위해서 노력을 시키시는 것이 맞겠다.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는 것이 총선 필승 전략이다. 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이가 이 엉망진창 되겠네.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래요? 뭘? 공유원이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공유원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정치가 양심이 있고 상식이 있어야지. 그런 비당은 괜찮으시냐고. 아니에요. 비당의 대표님 아들은 코인에다 임원이시라며. 물타기 하지 마세요. 함께 성실한 교육위 활동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을 때 이 문제가 더 본격적으로 아마 문제 제기가 대통령실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겨냥해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으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대사라는 자리는 본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공무원으로선 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엔나 협약 41조에서 외교관은 주재국 법령을 존중하고 주재국 내정에 개입해선 안 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를 겨냥한 대통령실의 비판 발언을 중국이 또다시 정면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정조준해 한중 관계 악화에 책임을 돌리며 한국 내 여론 분열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희 특파원입니다. 싱하이밍 대사를 겨냥해 가교 역할이 부적절하다는 대통령실의 비판을 중국이 정면 반박했습니다. 싱 대사가 양국 간 이해와 협력을 촉진하는 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두둔한 겁니다. 辛海明大使同韩各界人士广泛接触交流，是其职责所在。目的是增进理解，促进合作。 중국 관영 매체들도
신 대사가 맞는 말을 했다고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어 한국이 미국의 전략에 동조해 중국을 적대국으로 만든다면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전쟁까지 운운했습니다. 한미일 밀착에 대한 중국의 견제는 지난 3월 한일 관계 회복 국면에서부터 노골화됐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반공 우파끼리의 우호일 뿐이라며 야당을 비롯한 한국 내 반발 시위를 부각했고, 한미 한일 정상회담 성과엔 굴욕 외교, 아첨 등의 표현을 써가며 혹평했습니다. 4월 말 방미를 앞두고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타이완 관련 외신 인터뷰 발언을 두고는 친강 외교부장까지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其逻辑是荒谬的，其后果是危险的。在台湾问题上玩而活者，必自焚。 이번엔 싱하이밍 대사가 야당 대표를 먼저 관저로 초청해 현 정부 외교 노선을 작심 비난하면서 그 의도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일가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베이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정저준의 한중 관계 악화에 책임을 돌리고 여와 야, 보수와 진보 등 한국 내 여론 분열을 유도하는 노림수가 엿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한중 관계와 일본의 오염수 방류 등 외교 현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오늘 이 문제를 놓고 거대 양당 대표가 맞붙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지부장과 오염수 동맹 등 이렇게 거친 표현이 오갔는데 공방은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중국 정부가 주중 한국 대사를 불러 맞불 항의에까지 나서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이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를 만나 문제의 발언을 알릴 판을 깔아준 거나 다름없다며 중국 공산당 한국 지부장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이고 어느 나라 정당의 대표입니까? 중국 공산당 한국 지부장인지 제1야당 대표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싱하이밍 대사를 향해서도 점령국의 현지 사령관 같은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고 날을 세웠는데 이재명 대표 역시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자신이 중국 대사를 만난 날 일본 대사와 회동한 김기현 대표의 행보를 꼬집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일본 대사를 만난 게 국민에게 오염수를 선물하기 위한 것이었느냐며 기가 막힌 오염수 동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가 막힌 오염수 동맹입니다. 여당 대표가 지난주에 일본 대사와 만난 이유가 국민들에게 오염수를 선물하기 위한 작업이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대한민국만 오염수 방류에 침묵하고 있다며 정부까지 싸잡아 비판했는데 공방은 정치 외교 분야 대정부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 오염수 문제를 고리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야당과 일본은 기습적으로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사전 통보 받으셨습니까? 사전 통보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만남에서 나온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맞불을 놓은 여당이 거세게 부딪혔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보복하겠다는 것인데 대사가 주재국을 향해 이렇게 무례하게 발언을 해도 되는 것인지. 주한 대사가 야당 정치인과 함께한 자리에서 묻고 할 수 없는 표현으로 한중 관계와 일본 오염수 문제는 모두 국민 정서에 큰 영향을 주는 휘발성 강한 이슈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 주도권을 노리는 여야가 사활을 건 여론전에 나선 이유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 윤관석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모두 의결 정족수인 과반에 못 미쳐 부결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자동으로 기각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거듭된 방탄으로 국민까지 모욕감을 느낄 것이라면서 일어나고 있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1호라고 불체포 특권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오늘 표결의 과정과 결과가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거듭된 방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모욕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말씀은 원래는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제 말 듣고 욱하고 기분 나빠서 그것도 범죄를 옹호했다는 얘기인데요. 공당이 하기에는 참 구차한 변명이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 녹취 과정에 있는 민주당 측 인사들이 하나같이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뭐가 더 필요한 건지. 네, 윤관석, 이성만 의원 신병을 확보해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계획은 일단 주춤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체포동의안 부결에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송영길 전 대표 경성 캠프 컨설팅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나가며 차질 없는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체포동의안 설명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 혐의에 관련된 세부 증거를 일일이 열거했습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녹음 파일을 핵심 물증으로 거론하며 체포안의 정당성을 역설했습니다. 강 내구 씨가 이정근 씨에게 윤관석 형이 마지막으로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왜냐하면 이제 경쟁 캠프 쪽에서 의원들한테 뿌리니까라고 말하는 통화 녹음. 그럼에도 두 의원의 체포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검찰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적인 증거 인멸 정황 등 구속 사유가 충분했는데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조차 열릴 수 없게 됐다며 공개 반발했습니다. 두 의원의 신병 확보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지만 그럼에도 검찰은 의혹 전반의 규명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우선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현역 의원을 특정하는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해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29개 의원실에 동선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검찰은 또 윤 의원 주도로 살포된 9,400만 원 이외에도 송영길 전 대표 후원 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 후원금이 부정하게 쓰인 정황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먹사연이 송 전 대표 경선 컨설팅 업체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A사 등 서너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면서 의혹의 몸통인 송 전 대표 소환 조사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른바 아빠 찬스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원들이 경력 채용 면접을 볼 당시 면접관의 절반가량이 아빠 동료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전복민 의원실이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티켓 채용 의혹 대상자인 10명의 경력직 채용 과정에 들어갔던 면접위원 34명 가운데 16명이 아빠와 근무지가 겹치거나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논란 끝에 사퇴한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자녀의 채용 면접에 참여한 위원 3명이 김 전 총장과 인천시 선관위에서 같이 일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또한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과 인천시 선관위 퇴직간부 자녀의 면접에서도 아빠와 같은 지역 선관위에서 일하던 직원이 평가에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 설비의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지 어민들 설득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올 여름 방류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도쿄전력은 이른 오전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의 시운전에 나섰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물과 바닷물을 원전 앞바다로 내보내는 시험입니다. 도쿄전력은 해수로 희석하는 설비와 함께 이상이 생겼을 때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일본 정부는 지난 7일과 10일 후쿠시마 원전 주변 어민 단체들을 잇따라 만나 설득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福島第一原発の廃炉を着実に進めていくために避けては通れない課題であると漁業者の皆様のなりわい継続への支援に取り組んでいきたいと。 하지만 어민 단체들이 방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와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国と思うとしてはやむを得ずＡＬＰＳ処理水の海洋放出を決定せざるを得なく、その辺についてはずっと平行線だろうと思います。 후쿠시마 현 지사도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따른 좋지 않은 소문으로 어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新たな風評を生じさせないという決意のもとで、漁業者の皆さんが将来にわたり持続可能な漁業を実現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万全な対策を講ずるべきと。 일본 당국은 2주 동안 방류 설비 시운전을 하고 이달 발표되는 국제 원자력기구 최종 보고서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올여름 방류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가 방류를 둘러싸고 어민들과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자국 내 여론의 역풍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전국 어민들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반발하는 상경투쟁을 진행했습니다. 전국 어민회 총연맹은 오늘 오후 환경시민단체 모임인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어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면 피해는 태평양의 모든 생명체와 바다에 기대 사는 모든 어민이 입게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민들을 보호해야 할 정부는 사실상 일본 정부만 대변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를 향해 오염수를 땅에 장기 보관하거나 콘크리트로 굳히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 안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방류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오염수의 무단 해양 방류를 반대할 의향이 없느냐는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한 일본이 오염수 방류 시운전을 하기 전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시운전은 방류 시설을 점검하는 의미로 오염수 방류와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네 의원은 물론 아동병원과 대학병원까지 소아과 의료 체계가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소아과에 지원하는 젊은 의사들은 없고 있던 의사들은 미용과 성인 진료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어린이병원. 문을 연 지 1시간이 안 돼 대기 번호는 50번을 넘어섰고 아파서 우는 아이와 보호자들이 뒤섞이며 돗대기 시장을 방불케 합니다. 밤새 고열에 시달린 아이를 안고 아침 7시부터 줄을 선 엄마는 평소와 비교하면 그나마 한산한 거라고 말합니다. 대기 시간이 기니까 그 시간 안에 오히려 다른 게 전염될까 봐 못 올 것 같다고 할 정도로 사람이 진짜 여기 많고 열이 안 떨어져서 그냥 아침 7시에 나와서. 이 병원은 의사를 더 뽑으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는 데다 직원 인건비 등은 오르면서 진료 시간 단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1인당 6시 이후에 9,200원인가를 더 받거든요. 직원들에게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로 나가는 돈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줄여야 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이처럼 동네 소아과 의원과 대형병원 사이 허리 역할을 하는 아동병원들 10곳 중 7곳이 진료 시간을 줄일 계획이 있고 그 시점은 5개월 안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앞서 소아청소년과 간판을 내리겠다고 선언한 개원이들은 미용과 성인 진료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증과 준중증 소아진료를 담당하는 1차, 2차 의료 현장 붕괴에 응급 소아들마저 응급실 뺑뺑이를 전전하며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평일 야간과 휴일에 문을 여는 달빛 어린이병원과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등 각종 시설 확충을 발표하고 있지만 소아과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사 돌려막기에 불과할 거란 지적입니다.
아동병원에서의 그런 의료진의 이탈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종합병원에 아니면 대학병원에 입원 전담이라든가 응급실 병원 쪽으로 많이 인력들을 사실 유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랫돌 빼서 윗돌 맞고 아랫돌은 계속 1차, 2차 의료가 붕괴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의료 수가 조정 등 현실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소아과 의사들의 도미노 이탈은 막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도심 불법 집회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 건설노조 간부 2명이 4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 체포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늘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모레인 14일까지 출석하라고 4차 출석 요구를 했다며 지속해서 불응하면 체포영장 집행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석해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시대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으로 11일 질베르 응보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정부가 건설 현장과 제조업,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며 국제적인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른바 대반격을 인정한 이후 마을을 연이어 수복했다고 밝히는 등 점령지 탈환 작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잘 방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천히 마을로 진입하는 우크라이나 군인들. 우크라이나 국기를 펴고 러시아가 점령했던 네 번째 마을을 되찾았다고 말합니다. 8-го окремого мотоморської піхоти, 35-ї бригади, Києво населений пункт Староживе. Слава Україні!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주의 마카리우카와 블라우다트네, 네스쿠네에 이어 이번 마을까지 탈환했다면 대반격 이후 잇따라 성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도 우크라이나가 루안스크와 도네츠크, 바흐무트 등 최소 4개 전선에서 반격을 개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승전보 소식을 의식한 듯 도네츠크와 자포리자, 바흐무트까지 잘 방어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남부 헤르손 지역에 날아온 우크라이나 공군의 수호위 전투기를 격추했고 흑해에서 활동 중인 해군 함선 공격도 막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Сегодня около 1 часа 30 минут московского времени вооруженными силами Украины осуществлена безуспешная попытка атаковать 6 морскими быстроходными безэкипажными катерами.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방어선을 끝까지 잘 돌파했는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공군력이 러시아에 밀리는 상황에서 대반격 초기 지상군의 공격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네, 미국 북동부 필라델피아의 한 고속도로에서 무게가 수천 톤이나 되는 거대한 상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래로 지나던 대형 유조차에서 화재가 났는데 당시 솟구친 맹렬한 불길 때문입니다. 황보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북동부 필라델피아의 95번 고속도로.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 앞쪽 하늘을 시꺼먼 연기가 뒤덮고 있습니다. 차가 현장을 통과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 연기 부근에 거대한 상판이 철퍼덕 주저앉았습니다. 무게만 수천 톤에 달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마치 거대한 사각형 싱크홀이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한쪽에선 맹렬한 기세로 불꽃이 솟구칩니다. 아래쪽 도로를 지나던 대형 유조차에서 불이 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At approximately 6:20 a.m., a vehicle fire underneath I-95 behind me here caused a portion of the highway above to collapse. 갑자기 상판이 무너지면서 일부 차량이 그 아래에 갇혔지만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붕괴되지 않은 반대 방향 상판도 화재로 인한 열에 손상돼 고속도로는 양방향 모두 전면 통제됐습니다.
The I-95 segment behind us carries roughly 160,000 vehicles per day. A very, very heavily traveled interstate, likely the busiest interstate in our Commonwealth. 사고 당시 유조차에는 수천 리터의 휘발유가 적재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델라웨어 강이 유출된 기름에 오염될 수도 있다고 보고 대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상판 붕괴 규모가 크고 고열에 손상된 정도도 심각해 정상적인 통행이 재개되기까지는 앞으로 여러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과거 여름철에는 폭염과 장맛비만 주의하면 됐는데요. 최근에는 낙뢰와 우박, 호우와 슈퍼태풍까지 이렇게 새로운 기상재해들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인한 급격한 기후변화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정혜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원도 양양 낙뢰 이전 북한산에는 낙뢰 사고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중 6월과 9월에 나타나는 낙뢰는 극심한 대기 불안정이 원인입니다. 상층의 찬 공기와 하층 뜨거운 공기가 수직으로 교차하며 강력한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번개가 땅으로 떨어지고 얼음알갱이 우박이 형성돼 큰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최근 10년간 연중 10만 회의 낙뢰가 발생하는데 6월부터 8월까지가 전체의 79%에 해당합니다. 장마보다 장마 이후에 더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은 여름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구름이 중부와 남부를 오르내리며 호우를 부려 게릴라 호우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습니다. 6월에 초강력 태풍이 일본 부근까지 북상하고 10월까지 태풍이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일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기상재해가 우리나라에도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 됐다는 것이죠.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더위와 장마에 이어 새로운 기상재난에 대한 대비와 행동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최근 들어 산사태 피해 건수 대비 면적이 평년보다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만큼 이 집중호우가 늘어났다는 건데 산림청이 올여름부터 산사태 위험 예보를 48시간 전에 발표해 인명피해를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우면산 이후 대형 산사태는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당 피해 면적을 보면 차이는 조금 있지만 최근 4년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8년 평균보다 무려 30%나 증가했습니다. 시기별로는 전체 피해의 82%가 7, 8월에 집중됐고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전체적인 강수량의 총합은 크게 변함이 없지만 강수 일수가 다소 줄어드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비가 한 번 내릴 때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는 현상으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성이 높은 집중관리 대상 지역은 전국적으로 총 2만 9천여 곳. 지반이 취약한 지역 외에도 지난해 산사태와 올해 산불 피해 복구지 61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산사태 취약지역, 대형 산불 피해지 등 집중관리 대상지의 약 97%에 해당하는 총 2만 8천여 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요. 응급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작년에 산사태 피해지는 우기 전까지 복구사업을 마무리해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사태 조기경보 시스템도 선보입니다. 먼저 산악기상망과 산사태 우려 지역에 땅 밀림을 감시하는 무인 시스템을 확충했습니다. 또 행안부와 국토부 등 각 부처로 흩어져 있던 경사지 정보를 통합해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24시간 안에 발표하는 산사태 위험 예보를 최대 48시간 전에 발령해 주민들이 사전에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YTN 김윤두입니다. CCTV가 설치된 공간에서 유족들에게 옷을 갈아입도록 안내한 장례식장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속옷 차림의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됐는데 영상은 보안이 허술한 공간에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말 아버지를 여인 40대 여성 A씨. 장례 절차를 다 마치고 직원 안내를 받아 연결식장에서 상복을 평상복으로 갈아입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천장에 CCTV가 있던 겁니다. 비밀번호도 누르고 들어가셔서 여기는 그냥 폐쇄된 공간이구나, CCTV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믿고 그냥 옷을 갈아입었는데 CCTV가 있어서 좀 너무 놀랬고. 장례식장에 곧바로 항의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더 황당했습니다. CCTV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발인 뒤에는 유족 대기실을 이용하기 어려운 탓에 연결식장을 탈의실로 쓴다는 겁니다. 관행 쪽으로 그렇게 안내를 한대요, 이 장소를. 우리만이 아니라니까. 장례식장은 CCTV를 보여줄 수 없다며 버티다 A씨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영상을 내줬는데 여기에는 속옷 차림의 A씨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게다가 영상을 볼 수 있는 모니터는 직원 누구나 드나드는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들 많은 곳에서 제가 이제 막 옷을 벗은 느낌이 들고 정말 수치심과 모멸감이 너무 커서. 장례식장 측은 취재진에게 직원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이후 A씨를 찾아가 사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가족실이나 저희가 이제 그 게스트룸 쪽으로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데 저희가 그때 좀 실수로. 경찰은 장례식장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녹화 영상이 따로 저장되거나 유포되지는 않았는지 등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맨손으로 올라가던 영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영국인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5시쯤 지상 123층짜리 롯데타워 외벽을 맨손으로 올라가다가 72층에서 소방에 구조돼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높은 건물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스포츠 베이스 점핑을 하기 위해서 사흘 전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한국 작가의 그림이나 사진에 대한 무단 도용이 잇따라 적발돼 미술계 저작권 보호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한국 중견 작가의 작품을 무단 복제한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버젓이 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거실에서 햇볕을 쬐며 단잠에 빠진 반려견. 빛을 소재로 꾸준히 유리 드로잉 작업을 해온 황선태 작가의 연작 빛이 드는 공간입니다. 광화유리 뒷면에 밑그림을 그린 뒤 숱한 시행착오 끝에 최적의 빛을 찾는 작업은 매번 쉽지 않습니다. LED 빛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때로는 뒤에 있는 인쇄된 필름을 통해서 빛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LED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씩 더 세분화돼서 정교하게 들어갔던 측면이 있습니다. 황 작가가 공을 들여 만든 작품들이 그림 액자 조명으로 둔갑해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작품 이미지를 그대로 베끼고 크기를 줄여 조잡하게 만든 이른바 무드 등입니다. 이 창작물을 한순간에 다 뺏겨버린 느낌? 제가 오랫동안 만든 것들을 도둑맞은 느낌이고. 같은 종류의 무단 복제품이 쿠팡에서도 해외 직구 상품으로 팔리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황 작가의 작품을 무단 복제한 업체는 중국 선전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저작권 침해 사례는 사진 작가들에게 더욱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나무 연작으로 유명한 이명호 작가는 뉴욕의 한 스포츠웨어 회사가 자신의 사진을 여러 차례 무단 도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소송에 나설지는 고민이 큽니다. 증거 수집과 손해 규모 산정 등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소속 갤러리가 없는 작가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밑도 끝도 없이 소송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도 모르고, 요새 K컬처가 워낙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니까 자꾸 이제 주목을 하고 한국 거 따라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작권 피해가 드라마나 웹툰을 넘어 미술계로 번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문체부의 예방 대책도 미술계의 저작권 보호 의식도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뮤지컬 배우 박수련 씨가 29살의 나이로 불의의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 등에 따르면 박수련 씨는 어제 오후 귀가하던 중 계단에서 낙상 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고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유족은 고인의 뜻을 존중해 장기 기증을 결정했습니다. 위르겐 클리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부산 구덕운동장에 모여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클리스만 감독은 두 차례 평가전에서 공격수들에게 골고루 출전 기회를 줄 것이고 카타르 아시안컵에 얼마나 가고 싶은지 선수들의 의지와 열정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평가전에서 1무 1패를 기록했던 클리스마노는 오는 금요일 페루, 다음 주 화요일에는 엘살바도르와 평가전을 치릅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었지만 20대 청년층 가입자는 9개월째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청년 실업 때문이라기보다는 인구가 감소한 데 따른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515만 2천 명으로 지난해 5월보다 2.5% 증가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이 10%가량 증가하는 등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가입자 수가 늘었는데 유일하게 29세 이하 청년층은 9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청년 실업 때문이 아니라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29세 이하 가입자 감소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 특히 20대 후반 인구 감소의 영향이 가장 크고 도소매, 사업 서비스, 보건복지 등에서 감소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코로나19 완화로 관광객이 늘고 돌봄 등 사회복지 수요가 늘면서 서비스 업종에서만 23만 9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0만 2천여 명으로 지난해 5월보다 11만 2천 명 늘었는데 고용보험에 자동 가입하게 된 외국인 근로자들을 제외하면 실제 상승폭은 7천 명 수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 가입은 2021년 3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전체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지난달 구직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은 8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 5월보다 2% 늘었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졌지만 작년 동기보다 2만여 명 많은 65만 7천여 명이 실제 구직급여를 받았고 총 지급액은 1조 6천억 원대에 이릅니다. 고용노동부는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면서 구직급여 지급 대상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중고거래가 일상이 된 요즘입니다. 개인 간 거래다 보니 명확한 분쟁 해결 기준이 없어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중고거래 플랫폼들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 해결 기준을 만들고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회사의 분쟁 조정 회의입니다.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토론하고 2차로 외부 전문가 회의에 상정합니다. 플랫폼사들의 이런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게 됐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4사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협약을 맺고 분쟁 해결 기준과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고거래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했지만 사업자와 소비자가 아니고 개인 간 거래여서 기존 피해 구제와 분쟁 절차를 활용하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겁니다. 이에 따라 분쟁 시 플랫폼사들이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시하게 되는데 전자제품을 시작으로 품목별로도 구체적 기준이 마련됩니다. 예를 들어 중고폰을 산 뒤 사흘 이내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수리비를 배상해 주거나 전액 환불하도록 권고하게 됩니다. 법적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개인이 모든 걸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플랫폼이 분쟁 조정의 기준점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 중고 거래는 이용자들끼리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기업들이 적극 중재에 나서서 보다 따뜻한 중고 거래를 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기 등 범죄가 있다면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신고 요령을 안내하고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리콜 제품이나 팔 수 없는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재도 강화됩니다. 사업자들도 스스로 그 이행 여부에 관한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그거를 정부와 공유하기로 그 약정에 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부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행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합리적 가치 소비와 개성을 중시하는 흐름, 기술 발전이 맞물려 20조 원이 넘는 규모로 성장한 중고시장. 신뢰 확보를 통해 더 큰 도약을 이룰지 주목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전국에 지점 28곳을 둔 유명 헬스장이 돌연 폐업하면서 환불을 받지 못한 회원들의 고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 헬스장 대표 전모 씨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이 40여 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에도 환불을 못 받았다는 고소가 3건 접수되는 등 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 헬스장의 전국 28개 지점은 지난 8일부터 경영난을 이유로 문을 닫아 헬스장 회원들이 비용을 환불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도 예년 수준의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낮 기온이 26도, 대구 30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꽤 덥겠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는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요즘 소나기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다 그치겠지만 오후에도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곳에 따라 시간당 30에서 50mm로 강하게 쏟아지거나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하겠습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낮 동안 자외선과 오존이 말썽을 부리는 곳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 17도, 광주 18도, 부산 20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6도, 대전 29도, 광주 29도, 안동도 29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까지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고 주 후반에는 더위가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